안녕하세요. 저는 호선고등학교 IBDP 과정을 이수하고 있는 김정인입니다. 저는 제가 지난 8개월간 진행했던 Extended Essay에 대한 연구 내용을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 제 연구의 주제는 평소 탄수화물의 섭취량과 타액속 알파 아밀레이스의 농도의 상관관계를 규명하는 것입니다. 제 가설은 타액속 알파 아밀레이스의 농도와 평소 섭취하는 탄수화물의 양은 양의 상관관계를 가질 것이다 인데요. 이 알파 아밀레이스를 합성하는 유전자 발현의 빈도 차는 유전적 요인에 의해서만 결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식습관이나 운동과 같은 환경적 요인이 작용할 가능성이 있는데요. 이러한 후천적 요인 중에서도 평소 탄수화물 섭취량이 타액속 알파 아밀레이스와 가장 연관성이 깊을 것이라는 추측을 했습니다. 그 이유는 알파 아밀레이스가 녹말을 분해하는 효소이기 때문인데요. 지속적으로 기질이 체내에 많이 들어온다면 이 효소 생성 유전자 발현이 활성화될 것이라고 생각했고, 반대로 많이 들어오지 않는다면 활성이 좀 저해될 수 있다는 발상에서 시작하여 이 연구를 착안하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가설을 증명하기 위해서 피실험자 24명의 타액속 알파밀레이스의 농도와 평소 탄수화물 섭취량을 파악해야 했는데요. 이 타액속 알파밀레이스의 농도를 파악하기 위해서 미카엘리스 멘텐 메커니즘을 이용했습니다. 이 미카엘리스 멘텐식을 이용하기 위해서는 KM 상수와 Vmax 상수를 알아야 했는데요. 그래서 라이미버 버크의 이중역수도지를 이용해서 이 두 상수를 측정했습니다. 1% 알파 아밀레이스의 서로 다른 농도의 녹말 수용액과 그리고 아요딘과 칼륨 수용액을 아요딘과 칼륨 용액을 혼합해서 흡광도를 측정했습니다. 흡광도를 측정한 후 이걸 시간으로 나누어서 반응 속도를 알아내고 반응 속도의 역수와 그 기질의 역수를 그래프로 그려서 이 Km 상수와 Vmax 상수를 특정하였습니다. 또 한 가지 사전에 정의해야 할 것이 있었는데요. 그것은 알파 아밀레이스의 유닛을 정의하는 것이었습니다. 효소의 유닛의 정의는 1분 내에 1마이크로몰의 기질을 생성해낼 수 있는 효소의 양을 말하는데요. 이게 온도에 따라 달라지기도 해서 제가 직접 이 유닛을 정의했습니다. 저는 23도에서 측정했고요. 서로 다른 농도의 알파 아밀레이스와 10% 녹말 용액, 그리고 아요딘과 칼륨 용액을 혼합해서 흑광도를 측정하고 그 비를 계산해서 유닛을 정의했습니다. 그리고 최종적으로 피실험자 데이터 수집에 착안했는데요. 왼쪽에 보이시는 이 그림은 실제로 이 알파 아밀레이스의 효소 반응, 촉매 반응을 가시적으로 만든 것입니다. 아요딘과 칼륨 수용액을 이용해서요. 오른쪽부터 혼합 용액을 제작한 직후, 그리고 3분 후, 5분 후입니다. 이렇게 눈에 보이는 가시적인 반응을 조금 더 정량적으로 측정하기 위해서 분광 강도계를 사용했습니다. 피실험자의 타액 0.2ml와 녹말 10% 녹말 수용액, 그리고 아요딘과 칼륨 혼합 용액을 제작을 해서 이 흡광도를 측정했고, 흡광도를 측정한 후에 시간으로 나눠서 반응 속도를 계산했고요. 그 후에 이 반응 속도를 미카엘레스 멘텐 방정식에 넣어서 최종적으로 최종적으로 피실험자의 타액 속에 있는
포함되어 있는 알파 아밀레이스의 양을 알아내고 농도까지 계산을 진행했습니다. 한편 설문조사를 통해서 피실험자의 주당 탄수화물 섭취량을 파악했는데요. 쌀과 밀가루, 주식과 간식의 섭취량 및 섭취 횟수를 조사해서 이를 토대로 탄수화물 섭취량을 계산했습니다. 이렇게 최종적으로 얻은 타액속 알파-아밀레이스의 농도와 평소 탄수화물 섭취량의 상관관계를 선형회귀 분석했는데요. 그 결과 양의 상관관계를 가진다는 결론이 도출되었습니다. 상관관계 규명은 인과관계 규명을 위한 토대가 되는 정보이기에 본 연구의 결과는 타액속 알파-아밀레이스의 농도에 대한 더욱 깊이 있는 연구를 할 수 있는 기초가 된다는 점에서 의의를 가집니다. 실험에 고찰할 요인이 몇 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샘플입니다. 제가 타액을 채취할 때 그냥 코니칼 튜브에 그대로 받아서 채취를 했는데요. 거즈를 사용하지 않은 이유는 어, 피실험자들이 많은 양의 타액을 채취하는 것에 힘들어한 것을 느꼈고, 그리고 저는 꽤 많은 양의 타액이 필요했기 때문에 거즈를 사용하지 않고 코니칼 튜브에 그대로 받아서 실험을 진행했습니다. 다만 이렇게 그대로 받을 경우 구강상피세포 혹은 음식물 찌꺼기가 함께 들어있을 가능성이 높은데요. 이러한 부유물들은 습광도 측정에 있어서 오차를 유발할 수 있기 때문에 이 부유물들을 일정 시간 방치해서 침전시킨 후에 상층액만으로 실험을 진행했습니다. 또한 극간 설정의 오류가 좀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데요. 특히 이 유닛을 정의하는 실험에서 알파 아밀레이스의 농도가 더 작은데도 불구하고 녹말의 몰농도 감소량이 더 큰 그러한 구간들이 드러났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그 극간 설정을 조금 더 넓힌 후에 신뢰도 있는 실험을 수행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설문조사를 통해서 파악한 주당 탄수화물 섭취량이 정확하지 않을 수 있다는 점인데요. 고등학생 수준에서 약품 이외에는 금전적인 지원을 받지 않고 진행했기 때문에 설문조사가 최선의 선택이었으나 조금 더 정확하게 탄수화물 섭취량을 알아내기 위해서 어떠한 양을 먹는지 직접 측정하거나 하는 그런 새로운 방식을 도입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마지막으로는 피실험자의 규모인데요. 일단 24명이라는 피실험자의 수가 조금 작기도 하고, 또 제가 기숙학교에 다니고 있다 보니 외부로 다른 사람들에게 타액을 받으러 가는 것이 힘들어서, 그 2, 3학년 IB반 학생들을 대상으로 타액 채취를 진행했습니다. 그래서 피실험자의 연령대가 18세에서 19세에 한정되어 있다는 점이 가장 큰 한계라고 보이고요. 그리고 보입니다. 그래서 이 피실험자의 규모와 범위를 좀 확대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발표 자료는 제가 조금 급하게 만든 것이기 때문에 실제로 있을 이그나이트 발표에서는 조금 더 자세하게 내용을 다룬 발표 자료를 만들 예정입니다. 그걸 감안하고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